여러분, 오늘도 22차 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란 거 처음 부분부터 우리 중간 부분 정도까지 한번 읽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더 복습을 한 뒤에 계속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주요 주인공들 지소, 그 다음에 채랑이, 그 다음에 지석이는 아직 나오진 않았죠. 지소와 채랑이가 주인공이고요. 원리라는 개가 있었고 노부인, 그 주인인 노부인과 그다음 수영, 조카가 있었죠. 자, 일단 지소와 지석이의 처지가 발단 부분에 나왔었는데 둘 다 아빠가 집을 나가서 집을 잃고 엄마 정영과 함께 승합차에서 살고 있었죠. 그래서 마땅한 집이 없는 상황이었고 그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선생님이 생일 파티 어디서 하느냐라는 말에 집에서 한다고 얼떨결에 말해버린 거예요. 근데 지소는 집이 없죠. 그래서 집을 빨리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뭐 때문에? 생일 파티 때문에. 맞지? 그래서 지나가다가 부동산 중개소에서 평당 500만 원이라는 진단지를 보게 돼요. 우리 이때 평당 500만 원은 집 한 채 가격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평당 가격이죠. 근데 이걸 집 한 채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500만 원을 구하려고 순수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잃어버린 개를 찾는다는 전단을 발견했는데 거기 사례금이 5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개를 찾아주면 500만 원을 얻을 수 있거나 그래서 개를 몰래 훔쳐서 이 500만 원을 받고 돌려주자라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세우게 되죠. 그때 하필 무슨 개를 세우는 게 아니고 무슨 개를 훔치려고 하죠? 마르쉘에서 봤던 원리라는 개를 훔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지소의 성격은요. 첫 번째, 장꾀가 많아요. 거기다가 당돌합니다. 맞지? 당돌하게 자신의 집에서 해버린다고 대답을 해버리죠. 그래서 중학생 치고 어른스럽고 순수하죠. 왜? 평당 500만 원 집을 집 한 채 가격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맞지? 아직 조금 순수하고 그다음 생일 파티를 위해서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좀 순수한 면도 있습니다. 자, 그래 거기다가 자기의 처지, 지금 집이 없는 자신의 상황이 조금 부끄러운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집을 구하려고 하겠지. 자, 그래서 빨리 읽어보면요. 우리 레스토랑 마르쉘에서 원리를 훔치려고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자, 무슨 기법으로 제시됐다? 몽타주 기법 꼭 기억해두세요. 여러 장면을 따로따로 촬영해서 그걸 하나로 이어붙여서 그 과정을 마치 쭉 이어지는 듯이 마치 시간의 경과를 압축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원리를 훔치는 과정, 뭐 예를 들어서 사료를 뿌리는 장면, 그 다음에 장난감 강아지를 조정하는 장면, 이런 것들을 다 따로 찍어서 붙여가지고 훔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 근데 실패하게 되죠. 누구로 인해서? 수영, 노부인의 조카로 인해서 실패합니다. 자, 그 바로 다음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 박이사가 갑자기 차를 타고 등장해서 이 원리를 트렁크에 싣습니다. 그리고 인감을 어딨냐라고 물으면서 둘이 인감을 찾으러 들어가죠. 자, 이때 얘기를 했었죠. 가짜 유언장을 만들어서 수영한테 보여줍니다. 노부인의 유언장. 거기에는 원리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고 수영을 지배인으로 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영은 자기한테 상속 안 해준 거에 대해서 엄청 화가 났고 원리를 없애려고 한 거죠. 원리가 없으면 자기한테 상속될 거니까. 근데 사실은 그건 가짜 유언장이었던 거죠. 박이사가 뭐를 가지기 위한? 인감 도장을 훔치기 위한. 이 인감 도장이 부동산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르쉐를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래서 트렁크에 실린 원리를 두고 떠난 이 박이사와 수령을 대신해서 지수와 채랑은 원리를 데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개를 훔친데 성공하게 되죠. 자, 그래서 개한테 먹이를 주다가 이 사람의 주인 이름을 보게 되죠. 윤소라는 이름을 발견하고 이걸 던져버립니다. 목걸이를. 훔친 걸 들키기 위한 기어에서. 자, 이때 마르쉘에선 드디어 원리가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되죠. 노부인이 엄청나게 수영을 구박합니다. 넌 도대체 똑바로 하는 게 뭐냐? 라고 하면서 이제 찾아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안 찾죠. 왜? 제 발로 나간 놈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안 찾아. 이 노부인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발로 어떤 사람이 나갔던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고. 자, 그날 지소가 막 행복한 상상을 합니다. 이 전단지를 보면서 자기가 집을 마련해서 생일 파티하는 장면을 상상하죠. 자, 근데 이런 말을 해요. 원리의 눈빛에서 나와 비슷한 처지인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원리한테서 안타까움도 느껴지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왜? 내가 지금 당장 집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죠. 아직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대포라는 자유인 떠돌아다니는 이 사람한테 이 원리를 들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대포가 이렇게 말해요. 야, 이 개 누구 거야? 하니까 우리 개예요 라고 해야지. 근데 걔를 왜 여기다 뒀어? 하니까 주인이 못 키우게 해서 그래요 하면서 변명을 하죠. 자, 근데 이 노숙자 대포는요 아주 중요해요. 나중에 돼서 지소가 원리를 훔쳤으면 알게 돼요. 그런데도 너 이거 왜 훔쳤어? 라고 말하지 않고 지소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길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이 지소의 정신적인 성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자, 계속 읽어봅시다. 자, 마르쉘에서 반응이 와야 되는데 아까 노부인이 안 찾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리를 찾는다는 전단이 없어요. 그래서 초조해하면서 직접 마르쉘에 가보려고 합니다. 지소와 채랑이가. 자, 그래서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원리를 봤다. 그러니까 원리를 찾아라 라고 지소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찾을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부인이 처음에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다. 원리는 스스로 집을 나갔기 때문에 난 안 찾을 거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소가 아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빠도 집을 나간 게 아니라 길을 잃어버려서 집을 못 찾고 있는 거야. 반드시 돌아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지소의 아빠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알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설득당한 노부인은 지소에게 바람대로 전단지를 붙입니다. 사례금 500만 원을 제시한. 자, 여기까지. 자, 요거 한 번 더 봅시다. 원리에 대한 지소의 생각과 노부인의 생각을 보면요. 노부인은 원리가 스스로 집을 나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스스로 집 나간 놈은 찾지 않아. 라고 생각했는데, 지소는 아빠가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 길을 잃었고, 언젠가 돌아오듯이 원리도 길을 잃었고, 찾는다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전단을 붙여라. 라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설득하죠. 자, 노부인은 의심하면서도 전단을 붙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장면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92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그 마르쉘 주인 노부인이 전단지를 붙인 상황이에요. 그 이후부터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보기 전에 여기 나와 있는 S샵 77이란 거 우리가 무엇인지 저번 시간에 했었죠. 장면 번호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 번호 순서대로 영상이 진행되는데 무조건 시간 순서대로 흐르는 것은 아니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밑에는 공간적 배경인 재개발 지역의 빈집 누가 있는 곳이죠? 원리가 있는 곳, 마당, 전역이라는 구체적인 시공간적 배경이 함께 제시되더라. 자, 그리고 쌤이 지난 시간에 설명을 못했는데 우리 이 극갈래의 구성 요소는 뭐가 있다고 했었는지 기억이 나나요? 첫 번째는 대사, 그렇지, 인물들의 대사와 그다음에 인물들의 행동이나 말이나 표정을 지시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지시문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대사 외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지시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상황에 대한 설명이라던가 아니면 뭐 행동 이런 것들을 지시하는 부분이죠. 또 여기 갈로 안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 지시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설이란 게 있다 했는데 해설은 어디 나오냐면 원래 작품 맨 앞부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보통 희곡에서 많이 보인다 그랬죠. 근데 지금 우리가 작품 제일 앞부분을 생략하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설은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빈집, 원리가 있는 빈집으로 왔습니다. 자, 오니까 또 아니나 다를까 누가 있습니까? 대포가 있습니다. 대포가 뭘 하죠? 원리 집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집을 만들어줘요? 하니까 야, 네 집 만들어주는데 그게 싫어? 라고 하니까 아무 말 못하면서 마음을 끓이죠. 자, 그러니까 자, 이 집이 완성됐습니다. 대포가 집을 만들었고 원리는 기다렸던 듯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대포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여기 줄 쳐주자. 자, 근데 저기 큰 길 건너에 개를 찾는 전단이 붙어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누가 붙인 거겠어요? 마르쉘 주인 노부인이 붙인 거겠죠. 야, 그러니까 너에게랑 아주 비슷하게 생겼더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대포가 의심할 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죠? 이미 이 원리가 이 지소의 개가 아니라는 걸 뭔가 눈치채고 있었다는 거죠. 뭐 아마 비슷한 종류겠죠 하면서 둘러대죠. 그렇지. 그런데 신기한 건 그게 이름도 원리라는 거지. 자,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대포는 이 원리가 훔친 개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소를 다그치거나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소가 솔직하게 고백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역할을 해요. 자, 지소의 표정이 어두워지죠. 왜? 그렇지. 이 대포가 눈치를 챌 것 같아서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우리 S샵 77 한번 볼게요. 자, 원리에게 개집을 만들어주는 대포는 원리를 찾는다는 전단을 보게 되었고 원리가 지소의 개가 아니라 지소가 훔친 개를 눈치챈 것 같아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자, 지소는 대포의 말에 둘러대면서 대포가 눈치챘을까봐 걱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앞에서 채랑이가 전단을 들고 와요. 그거를 확 뺏어 들죠. 지소가. 그 전단 내용은 원리를 찾는다라는 전단 내용이었고 이게 CU가 뭐라 했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close up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전단지를 읽고 있는 지소의 모습만 나타나면 그 전단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지소의 시각에서 이 확대해서 보여주면서 지소의 시각에서 이 전단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자, 지소가 갑자기 이걸 다 수거해야 된다고 해요.
전단이 있어야 자기가 이걸 찾아서 살해금을 받겠죠. 근데 수거해야 된다 그랬어. 왜? 하고 하니까 아저씨가 이걸 봤어. 대포를 말하겠죠. 잘못하면 들키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부분 보면요. 자, 원리를 찾는다는 전단을 수거하려는 지소. 왜? 이유 적어줍시다. 대포와 동네 사람들이 자신이 원리를 훔쳤다는 사실을 눈치챌까봐. 자기가 걔를 일부러 훔쳤다는 걸 눈치챌까봐 전단지를 수거하려고 해요. 혹시나 원리를 보고 저거 지소 걘데? 라고 할 수도 있잖아. 맞지? 자, 여기 부분에서 중력 부분 줄거리가 나오는데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 동네 피자 배달부인 석구한테 부탁해서 전단을 수거해요. 이 석구가요, 얘들한테 책 잡힌 게 있거든. 얘가 원래 주문을 라지 사이즈 피자로 받아놓고 레귤러 사이즈 피자를 배달하는 거야. 그걸 지수한테 들켜서 뭔가 자기의 약점이 잡힌 거죠. 그래서 이 지수와 채랑이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어쨌든 이 석구한테 부탁해서 원리를 찾는다는 전단을 수거하고, 그때 형사 2명이 마르셸에 찾아와서 마르셸 자산을 관리하던 박이사에 관해서 수영한테 물어요. 자, 박이사, 저번에 쌤이 얘기했는데 이 수영을 이용해서 사기를 쳐가지고요, 인감 도장을 빼냈었지. 그래서 지역 재개발 사업을 하는 건설회사에 이 마르셀의 건물과 땅을 다 넘겨버린 거예요. 자기 임의로, 맞지? 그리고 보상금을 받겠죠. 그 보상금을 받고 도망쳤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마르셀을 팔아넘기고 자기가 돈을 받고 사라졌다. 사기를 쳤다라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노부인은 충격에 빠지겠죠.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 다음날 아침 전단을 들고 마르셀에 찾은 지소는 정원과 홀을 오가는 경찰들과 빨간 스티커, 여러분들 빨간 스티커 압류 딱지라고 부르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너의 물건이 아니다. 우리가 가져간다 라는 그 빨간 스티커가 붙은 직기를 보고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다. 자, 여기서 안제 제시되지 않았지만 지소의 아빠가 집을 나가기 전에도 지소의 집이 있었어요. 거기서도 이런 장면이 나왔었거든. 압류 딱지가 붙은. 그래서 뭔가 마르셀이 없어질 것 같다는 걸 지소는 눈치챈 거죠. 그래서 집무실 올라가서 노부인한테 절대 떠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이 노부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 줄거리 보면요. 박 이사가 사기를 쳐서 지역 재개발 사업을 하는 건설회사에 마르셀의 땅과 건물을 팔아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보상금을 받고 도망치죠. 마르셀에 압류 딱지가 붙어있고 노부인은 충격을 받고 지소는 울면서 노부인에게 마르셀을 떠내선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마르셀에서 노부인과 지소의 대화가 나옵니다. 자, 갑자기 벽에 걸린 커다란 유화를 바라보는 노부인과 지소. 자, 이 그림이 얼만 줄 아니? 자, 우리 앞에도 한번 나왔어요. 노부인이 그림을 보고 주저앉는 장면이라든가 그런 게 나왔는데 이 그림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인데요? 하니까 2억 5천만 원이란다. 엄청 값비싸죠? 맞지? 자, 나는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나이 30에 혼자 그림을 그리다가 사고로 죽었다. 그래서 작품이 몇 개 안 된다. 난 이 사람의 그림을 모아오고 있었어. 근데 이제 그만둘 때가 된 것 같아. 왜? 마르셀이 없어질 처지에 상했기 때문에. 자, 지소, 그림 밑에 보이는 화가의 이름을 찾아서 본다. 윤서호라는 이름, CU, 클로즈업,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화가가 누구라고? 윤서호예요. 다시 한번 더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여러분들? 원리를 처음에 훔쳤을 때 원리의 목걸이에 달려있던 이름이 윤서호였죠. 그러면 그 원리의 주인이 윤서호예요. 그리고 이 화가도 윤서호야. 근데 원리를 누가 가지고 있었지? 노부인이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이 노부인의 아들이란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나요? 그렇죠? 노부인이 가지고 있던 원리의 목걸이에 윤소호, 노부인이 모으고 있는 그림도 윤소호. 그러니까 윤소호가 노부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때 장면이 삽입돼요. 인서트라는 부분이 나오죠. 인서트 별표 치고요. 한 장면 안에 다른 장면이 삽입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원리를 훔쳐서 방울 목걸이를 떼며 보았던 원리 이름표 장면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나왔던 씬 66번에서 나왔던. 자, 인서트 장면의 효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장면의 효과입니다. 자, 씬 넘버 66에 나왔던 장면을 빠르게 회상해요. 그러면서 윤서호가 원리와 관련 있는 인물임을 금방 알 수 있게 한다. 다음, 이후에 노부인의 이야기에 더 주목할 수 있게 한다. 도대체 윤서호가 누군지에 대해서.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라고 하죠. 자, 노부인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얘는 그림 그린 걸 아주 좋아해서 화가가 되고 싶어 했어. 근데 난 절대 안 된다고 그랬더니 뭘 했다고? 아들이 자기 발 스스로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노부인이 처음에 원리를 찾지 않는 이유도 제시되는 거죠. 아들이 예전에 집 밖에 나가서 자기 혼자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 일로 상처받은 노부인이 자기 발로 나간 건 찾지 않는다라고 냉정하게 변해버린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집을 나가면서 나한테 마지막으로 한 게 뭔지 알아?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미워한다고 그랬어. 상처받은 거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단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서 죽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자식이 죽은 상황에. 근데 그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개가 한 마리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들이 남기고 간 마지막 유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지막 반려견이었다는 거죠. 그게가 원리인가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죠. 지소 손에 들고 있던 전단을 뒤로 감춥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소가 생각이 조금 변하게 됩니다. 아, 내가 개를 훔친 것이 과연 옳은 행위였나? 이 노부인에게 원리가 어떤 의미였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요약한 부분 봅시다. 자, 마르실에 걸린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림의 화가는 나이 30에 혼자 그림을 그리다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이 화가의 그림을 노부인은 모으고 있었고요. 그림 밑에 적힌 화가 이름은 윤소호입니다. 이때 원리의 목걸이에서 윤소호를 봤던 장면이 삽입되면서 원리랑 윤소호가 뭔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이 화가가 이 노부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림의 화가는 노부인의 아들이에요. 이 윤소호는 원리의 주인이었죠. 원리의 주인, 원리의 원래 주인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남긴 유일한 강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키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노부인은 화가가 되겠다는 아들에게 반대했고 아들이 화가 나서 집을 나가면서 노부인이 제일 밉다고 말하면서 노부인이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자기 발로 나간 것은 절대 찾지 않는다. 그런 냉정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고 사고로 아들은 죽고 개 한 마리만 남아있어서 아들처럼 여기며 개를 키우게 됩니다. 그 소중한 원리가 사라지게 된 거죠. 이걸 알게 된 이 지소의 마음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계속 봅시다. 자, 씬 넘버 85 여기에 별표 한번 칠까요? 이 우리 갈등이 제일 심하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이 작품에서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냐면 정형과 지소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제발 팡팡팡 차를 치면서 신경질적으로 엔진을 걸려고 합니다. 시동을. 그런데 시동이 안 걸리죠. 그러니까 정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무리도 오늘 밤은 여기서 자야겠구나. 하필 어디냐면 평소에는 승합차라도 공원이나 공터 사람이 없는 곳에서 잤거든. 근데 지금 아파트 단지 밖이잖아.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곳이야. 그러니까 지소가 신경 쓰이는 거죠. 아, 여기서 자라고? 누가 보면 어쩌라고? 라고 하면서 엄마한테 짜증을 냅니다. 그러니까 정현이가 이렇게 말해요. 야,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응. 그러니까 지소가 뭐라고 그래요? 그놈의 좀만 또 일주일? 그럼 여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정현이가 평소에도 일주일만 참자, 일주일만 견디자 라고 말을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근데 오늘따라 지소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자, 말 조심해. 너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고 사는데 하는 거죠. 엄마도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고 있는. 그게 나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지? 라고 얘기를 해요. 너 지금 뭐라 그랬어? 하니까 엄마가 아빠 싫다고 했잖아. 지긋지긋하다고. 그래서 아빠 집 나간 거 아니었어? 라고 하면서 엄마한테 상처를 줍니다. 넌 항상 이런 식이야. 엄마 생각을 조금도 안 해. 억지쟁이, 불만투성이, 심술만 장뜩 부리고 너 도대체 언제 철들래? 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철은 엄마가 들어야지. 엄마가 돼가지고 애들을 차에서 키우고 엄마한테 엄청나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엄마도 화를 냅니다. 자, 정연의 입술이 떨리고요. 지소는 차 문을 열고 내립니다. 지석, 동생도 누나를 따라서 같이 차에서 내리죠. 정현은 이마로 운전대를 쾅 들이박습니다. 자, 여기서 지소와 정현의 외적 갈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소는 집도 없이 승합차에서 살고 있으면서 생일 파티를 집에서 할 것이라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서 집이 너무 갖고 싶어요. 근데 계속 승합차 생활이야, 맞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가지다가 터진 거고, 정현은 자기가 이 승합차에서 생활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이해해주지 않고 심술을 부리는 딸 지소를 꼬집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최고조로 이른 절정 부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여기 부분 한번 볼까요? 지소와 엄마의 갈등이 나타나죠. 자, 이 생활을 조금만 견디자는 엄마와 현재 처지에 불만을 갖고 엄마에게 짜증내는 지소의 갈등이 나타나고요. 자, 엄마에게 엄마 때문에 아빠가 집을 나갔다고 상처를 주게 되죠. 그리고 또 엄마는 자신의 생각과 입장,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고 또 궁극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아빠가 돌아온다고 했기 때문에 아빠를 기다리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철들지 못한 지소를 닥달하는 엄마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지소는 화가 나서 지석과 차에서 뛰쳐나오게 되죠. 자, 뛰쳐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재개발 지역의 빈집, 원리가 있는 곳으로 가죠. 자,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대포가 여기에 있죠. 너희 이 시간에 웬일이야? 왜? 늦은 밤이니까. 그러니까 엄마 누나랑 싸웠대요 라고 하니까 야, 내가 재미난 거 보여줄까? 하면서 대포가 지소한테 말을 걸죠. 그러면서 뭐를 보여주냐면요, 텔레비전 모양의 장난감을 꺼내서 보여줘요. 자, 이 안에는요 무슨 모양이 있냐면 이 배 타고 있는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요 배 타고 있는 부족의 모양이 나오는데요. 자, 이국적 느낌의 남국 풍경, 에메랄드빛 바다가 보이고요. 자, 이 대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장난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거기에 목헨족이라는 부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배에서 태어나서 배에서 살다가 배에서 죽는 사람들.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바다가 이끌어가는 대로 사는 거지. 누구로의 처지와 비슷해요. 지금 지소의 처지랑 또 비슷하고 대포의 처지랑 또 비슷하죠. 그래서 대포가 이렇게 말해요. 나도 그렇게 사는 거야. 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대포는 이 집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지 않아요. 자기의 삶,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사는 거다. 나만한 딸이 있으면 못 그러겠죠 하니까 이 장난감이 사실 누구 거라고 얘기해요. 그거 사실 내 딸이 엄청 좋아했던 거야 라고 하죠. 그런데 지소가 이렇게 말하죠. 너 딸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아저씨는 이렇게 혼자 이러고 살았어요? 딸이 보고 싶지도 않아요? 라고 하죠. 마치 대포를 자기 아빠한테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딸 안 보고 싶어? 그러니까 보고 싶대요. 넌 상상도 못할걸? 그러니까 보고 싶으면 보러 가면 되잖아요. 하니까 뭐라 그래요? 창피해서 그러는. 자기가 지금 뭔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딸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창피해서 떳떳하게 설 수가 없다라는 거죠. 뭐가 창피해요? 하니까 내가 잘해주지 못해서 그렇지. 보고 싶을 때는 멀리서 바라보고 오고 그런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때 지소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대포도 딸이 있고 이 아저씨도 딸을 엄청 그리워하는데 떳떳하지 못해서 못 오는 거구나. 아빠도 나를 보고 싶어 한다. 아빠도 나를 사랑하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우리 아빠도 그럴까요? 하니까 그럼 세상 아빠들은 다 그래 하면서 대포가 이 아빠들의 마음, 아빠의 딸에 대한 사랑을 지소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자, 애써 대표의 눈길을 외면하며 멀리 바라보는 지소의 눈에 눈물이 보인다. 뭔가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집에서 자고 있던 대포는 밤늦게 나와 있는 지소와 지석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대포가 가지고 있던 장난감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포의 딸에 대한 사랑을 느끼는 지소. 대포가 딸을 매우 사랑하고 있고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한다는 걸 지소가 알게 되죠. 그래서 대포의 말을 통해 자신의 아빠도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자, 내가 잘해주지 못해서 창피해서 딸을 보러 가지 못하지만 언제나 보고 싶고 그리워한다라는 말을 통해 아빠의 사랑을 느끼게 하죠. 자, 여기서 대포의 역할은 지소가 아빠의 처지에 대해 이해하고 사랑을 느끼게 해준다. 적어주세요. 그 다음 장난감의 상징적 의미는 아빠가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차시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메모장으로 이 기록했던 것들 꼭 한 번 더 기록을 하고 교과서에 필기를 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진 찍어서 카페에 올려주세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